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브레인신경과 이일근 원장입니다. 레카네맙은 이 마브로 끝나는 마비 모노클로날 안티바디의 약자 MAB거든요. 사실 요거보다 먼저 아주카누맙이라는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항체 치료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둘 다 모두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약은 모두가 알츠하이머 치매의 기본 기전이 비정상적인 단백질, 아밀로이드 베타에 의해서 생긴다는 전제하에서 개발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성모병원 신경과에 있는 양동훈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치매학회 이사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용하는 부위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이 약제들이 타겟으로 하고 있는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처음에 만들어지면 그 하나의 형태의 모노머가 되고, 이것이 또 합쳐지면 다이머, 3개, 4개, 5개, 그래서 8개, 9개 정도 되면은 올리고머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것들 더 합쳐지면 물에 녹지 않는 그런 형태의 피브릴 폼을 만들어지는데, 이 레카네맙이라고 하는 것은 피브릴 폼의 바로 전 단계인 프로토피브릴, 이것은 피브릴처럼 많이 엉겨 있는데 녹는 형태이고, 그리고 에주케늄맙은 녹지 않는 형태인 피브릴 폼에 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용 부위가 달라서 효과라든지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주케늄맙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맥으로 투여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레카네맙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번 정맥을 투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주케늄맙 같은 경우는 아직 많이 쓰이지 않는데, 그 이유가 이것이 처음에 허가를 받을 때 사실은 임상 연구를 하다가 중간에 중단이 되었죠. 왜냐하면 중간에 중간 분석에서 효과가 입증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데이터가 좀 더 들어오면서 분석을 하다가 보니까 고용량의 환자들 중에서 일부 그룹들에서 효과가 있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FDA에서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레카네맙 같은 경우는 임상 연구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그 데이터가 모두 다 정리가 되고 나서 이것이 효과 있는 것이 입증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절차, 허가되는 것 과정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 하지만 두 가지 약제는 효과는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주사를 줬을 때 대략적으로 보면 한 27%의 그 인지 기능의 저하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이 약은 뇌에 있는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제거하는 그 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기, 그러니까 아밀로이드 단백이 뇌 손상을 일으키기 전 단계의 초기 환자들한테 투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의 전 단계인 알츠하이머 병이 있으면서 경도인지 장애, 이 경도인지 장애라 하면 환자분들이 기억이 떨어지고 약간의 인지 장애가 있지만 혼자서 생활이 가능한 그런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상태인데요. 이 상태 환자들이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카네맙은 한 달에 2번 투여를 하죠. 정맥으로 투여를 하는데, 현재 연구에 나와 있는 것은 1년 반을 투여를 하는 것입니다. 18개월을 투여를 했습니다. 이것을 1년 반을 투여를 하는 게 다 끝나는 것은 아니죠. 아마 그 연장해서 투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 연구 중에 있습니다. 비용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한 3천만 원, 1년에 투여하는 비용이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초반에는 아마 보험을 적용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그것은 비용적인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치매 환자들이 80만 명 정도 되는데, 초기 환자들만 하더라도 거진 한 40만 명, 50만 명 정도 환자들이 이 치료 대상이 되는데, 3천만 원을 40만 명에게 투여하는 것이 쉬운 비용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반에는 비급여로 투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이 맙이라는 글자로 끝나는 항체 치료제들이 굉장히 여러 분야에 쓰이고 있습니다. 난치병이에요, 주로. 암 환자한테도 쓰이고 있고, 결체 조직 질환이라 그래가지고 류마티스성 질환에도 쓰일 수 있고, 그러던 중에 이 대표적인 난치병인 치매 쪽으로도 들어온 거죠. 기본 개념은 항체가 병을 일으키는 어떤 단백질을 공격해서 그것을 없애주는 그런 기전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항체가
공격을 할 때 정말로 선택적으로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것만 공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항체 치료제들은 약간의 부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것들은 논의의 외로 하고 지금 논의의 대상인 레카네맙과 그 전에 있었던 아주카누맙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얘네들이 약간 부작용을 일으켜요. 뇌 조직에. 근데 그거를 이르는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영어 약자로 ARIA라고 부르는데요. ARIA. 그게 무슨 약자냐면은 아밀로이드 릴레이티드 이미징 아브노멜리티라는 약자인데 이건 뭐냐면 아밀로이드 단백질과 관련돼 가지고 생기는 영상에서의 비정상 소견 이런 의미예요. 근데 그거는 뭐 복잡한 얘기고 결론적으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뇌 부종과 뇌혈관 손상이에요. 약간의 출혈. 사실 그게 커지면 뇌병을 일으켜요. 근데 첫 번째 나왔던 아주카누맙은 이런 것들의 비율이 레카네맙보다 높았다고 지금 통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레카네맙 입장에서는 우리는 아주카누맙보다 그러한 영상에서 발견되는 부종이나 출혈을 줄일 수 있어. 적게 나타나.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반론을 받는 것은 뭐냐면 그 중에 출혈은 오히려 더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세 개의 케이스 혹은 몇 명이 출혈이 있었다 하는 것이 그런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코 부작용이 이전 버전인 아주카누맙에 비해서 꼭 적지는 않다. 토탈수로는 적은데 그 중에서 출혈에만 국한해 놓고 보면은 오히려 더 많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18개월 동안 투여를 했을 때 인지 기능을 약 20% 후반 정도의 수치로 개선시켰다. 이 수치는 해석의 여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100이라는 증상을 27%에서 8% 정도를 줄여서 70몇 %가 아직 남아있다고 하면 사실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에요. 근데 의학자나 의사들 입장에서는 현재까지는 줄여주는 약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20%대의 호전율을 보인다는 것, 그러니까 증상의 27%대 정도를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의미가 있어요. 지금의 수치를 보여주는 것은 18개월 동안의 관찰이에요. 그 기간적인 문제나 또 사용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약도 용량을 얼마를 주느냐 이것도 효과를 다르게 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 20%대라는 수치가 다른 방법, 다른 기간 동안 사용했을 때 더 좋은 효과, 더 큰 숫자로 더 발전할 여지는 있습니다. 네, 저는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단백이 그 알츠하이머 병의 그 원인이 된다고는 알려져 있지만 지금까지 아밀로이드 단백을 제거를 했을 때 효과가 있는 약은 최초로 이게 증명이 된 약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연구를 하고 믿어왔던 그런 어떤 컨셉, 이 사실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아밀로이드 단백을 초기에 제거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생기는 2차적인 이제 신경세포의 손상이라든지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여서 결국은 치매의 진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이 이제 치료제의 그런 이제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향후 이것이 증명되려고 그러면 좀 더 많은 기간의 치료 효과를 추적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FDA에서 신속 승인, Accelerated Approval이라 그래서 굉장히 신속 승인이 됐는데 정식 승인이 돼야 되고 그다음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또 우리나라에 식약처에서 허가가 나야 되는데요. 대략 보면은 한 2년 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과연 처방할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보건당국에서는 이제 써도 좋다,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릴 거예요. 근데 제 느낌으로는 이전에 사실 인지기능 개선을 보이는 약이 없었기 때문에
허가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그 다음은 공이 누구에게 넘어가느냐? 의료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의료진 중에 공격적으로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인지기능 개선 쪽에 더 방점을 두는 의료진은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이고, 아직 확실하지 않은 효과와 부작용의 위험이 사실 환자 몸에 어떠한 악영향을 끼칠지 모르는데 그 시류를 타고 그냥 막 처방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선생님들은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할 문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강의나 이런 유튜브 시간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의사라서 저는 약간 후자에 속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너무 거기에 좋은 점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이게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을 같이 고려하고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이냐 이렇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